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조승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지인입니다. 그리고 이용주 기자 일주일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정말 바쁘셨죠? 네, 지난 방송 이후 정말 제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가 개입된 수상한 여러 건의 소송, 그리고 장모 혼자 쏙 빠져나간 검찰 수사를 전해드렸는데 정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네, 제대로 진상을 밝히라는 여론은 뜨거웠지만 정작 검찰은 차가웠습니다. 특혜는 없었다. 짧은 입장이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혜는 없었는지, 검찰 수사는 공정했는지 다시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용주 기자. 네, 스트레이트 방송 직후 검찰이 뒤늦게 이 장모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는 소식 확인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그에 앞서 먼저 지난 방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장모와 엮인 또 다른 사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사건인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 평범한 오피스텔 같지만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정면에는 1층 높이의 가림막이 쳐져 있고 좁다란 통로 안쪽의 철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건물 옆면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사실상 흉가로 방치돼 있다시피 한 건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09년 5월 고모 씨는 오피스텔 시공사를 인수하고 공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와의 분쟁으로 공사는 지연됐고 자금난은 가중됐습니다. 돈을 빌려보겠다며 한 공업자가 주선한 자리. 고 씨 등은 자산가로 소개받은 한 중년 여성으로부터 5억 원을 빌렸습니다. 동업자가 돈을 빌리고 고 씨는 자신이 공사 중인 오피스텔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연대 보증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뒤 고 씨 등은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독촉 같은 건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피고소됐다라는 거를 아시게 된 거예요? 예, 고소돼갖고 이제 조사 받으러 나오라는 게 알게 된 거죠. 고소인은 돈을 빌려주고 3개월 후에 이자 1억 원을 합쳐 모두 6억 원을 받기로 했다며 소송을 냈고, 고소를 당한 사람들은 3개월 내에 갚겠다는 약속은 한 적이 없다고 맞서는 상황. 채무관계가 발생했지만 특이하게도 차용증은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 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 조사가 유난히 꼼꼼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조사한 것을 또 다시 조사하고 몇 번을 두 차례인가 세 차례인가 검사실에서 그냥 우리 수사관에서 조사를 많이 받았는데 위험이 떨어지고 또 재수사해갖고 또 가서 조사받고.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당시 검찰 수사 기록.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의 수사관이 검사의 첫 번째 보안 수사 지시에 대해 올린 보고입니다. 결론은 혐의 없음. 이유는 고 씨 등이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흘 뒤 다시 내려온 검사의 수사 지휘. 시행사와의 분쟁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돈을 빌렸기 때문에 고 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처리하라는 내용입니다. 고 씨에 따르면 수사관은 이 사건을 2번이나 무혐의 의견으로 검사에게 올렸고, 그때마다 검사는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고 씨는 수사관들이 혐의 없음 의견을 고수하자 검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자신을 끝내 기소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검찰은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한 고 씨가 공사금지 가처분이 걸려 있었다는 사실을 돈을 빌릴 때 알리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직접 돈을 빌린 동업자가 빚을 모두 갚았지만 고 씨는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억울하다고 느낀 고 씨는 수감 중이던 2013년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과도했다며 진상을 밝혀달라는 내용. 고 씨는 예전에 알게 된 고소인의 특별한 가족관계도 진정서에 담았습니다. 2010년 말인가 식사를 한번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일을 갚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이될 사람이 대검이 있고 사건이 되면 복잡해진다고 그 사람이 전면으로 나서고 또 전용 변호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정을 하고 몇 달 뒤인 2014년 초 고 씨는 예기치 않게 서울 서초동으로 불려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호출. 동행한 교도관은 문 밖에 대기한 채
검사실 소파에서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불렀어요, 저를. 그래갖고 대검에다 진정된 사실 있지 않냐고, 그 진정서가 요리 내놨다고, 그 자기가 담당했는데 예상치 못한 회유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굳이 이렇게 지금 자천까지 되어 있는데 이걸 허시야 쓰겠냐고 회유하더라고요. 그 씨도 다 이제 살고 나오면 또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냐고, 서로 좋은 길을 가는 게 안 좋겠냐고. 서로 좋은 길을 가는 게 네, 그 부장검사가 그러더라고요. 고 씨는 결국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게 진정 치아를 해주라고 하더라고. 치아서를 좀 써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다 도장도 없으면 하고 사인하고 지장 찍고 왔어요. 고 씨와 동업자를 고소해 법정에 세운 사람은 바로 윤석열 검사의 장모 최모 씨. 검사 사위의 힘이 수사 과정에 미쳤던 걸로 고 씨는 지금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고 씨의 증언만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려운 상황. 스트레이트는 최 씨가 돈을 빌려주고 이후 채무자를 고소해 처벌받게 한 일련의 과정을 잘 아는 최 씨 주변 인사로부터 당시 상황의 일단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자산가가 유명 검사의 장모가 될 사람이라는 말을 고소 직전 채무자에게 귀띔해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위한테 얘기를 좀 해서 저것들 그냥 혼 좀 내줘야지.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사위가 이 변호사 찾아가라고 했어. 저들 구속시킨다고 하더라고. 수사관의 연이은 혐의 없음 결론을 뒤집은 검사. 여기에 진정 사건 회유 의혹까지. 검찰의 수사를 놓고는 여러 평가가 나옵니다. 결국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수사엔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경찰이 보낸 사건도 아니고 같은 직업안의 사건을 그렇게 한 것을 보면 뭔가 좀 더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검사 권한을 벗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수사 의지가 중요했을 거란 분석입니다. 철저하게 수사를 안 하면 무혐의 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사건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면 유죄가 됩니다. 윤석열 검사를 처벌해달라며 진정을 낸 수감자를 부장검사가 자기 방으로 직접 불러 철회를 종용한 게 사실이라면 그건 통상적이진 않다는 데는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취하를 권유할 수는 있겠는데 직접 부장검사실로 부르는 일은 드물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당한 내용의 회유나 압력을 하면서 진정을 철회하게 한다거나 그런 행위들은 직권남용 권력행사 방해죄나 이런 부분에도 해당할 수 있지 않을까. 대검은 스트레이트의 확인 요청에 대해 고 씨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됐다며 검찰총장은 모든 장모 관련 사건 처리에 일체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이 장모에게 담당 변호사를 직접 소개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윤 총장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부장검사의 진정인 회유 의혹과 관련해선 해당 검사가 지금 현직이 아니어서 세부적인 대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 이 장모님과 관련된 사건은 다른 일반적인 사건들과 달리 이렇게 특별한 부분이 많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들 주장에 따르면 구속된 사람을 부장검사가 검사 윤석열의 상황까지 언급해가면서 진정서를 취소하라고 회유를 했다는 건데 뭔가 미심쩍은 건 분명합니다. 이 사건에는요, 전직 프로야구 유명 감독도 연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소고발이 얽히면서 이 오피스텔 사업은 아직까지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못했고요. 고 씨는 장모의 형사 고소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사업권도 뺏기고 공사에도 차질을 빚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 저희가 찾아낸 것만 이만큼인데 검찰이 이런 의혹들 들여다보고 있기는 하는 겁니까? 일부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또 어떤 건 경찰 단계에서부터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스트레이트 방송 이후에 검찰이 장모 사건 중 하나를 다시 조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위조 잔고 증명서가 사용된 도촌동 땅 매입 사건입니다. 사실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검찰이 장모 최 씨에게 이번 주 소환을 통보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지금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송 이후 달라진 검찰의 태도, 그 수사 속보를 스트레이트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장모 최 씨의 재산 관련 의혹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불거지자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제 도덕성의 문제입니까? 의원님.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장모 문제와 관련해 고소된 사건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 고소가 됐거나 뭐 소송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에 접수된 사건이 없기 때문에 수사할 거리가 아예 없다는 항변. 과연 수사를 못한 걸까 안 한 걸까?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진정서 한 통이 접수됐습니다. 장모 최 씨의 가짜 잔고증명서 의혹 등을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최 씨 스스로 가짜 증명서임을 인정했고 적극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씨가 딸 김건희 씨의 친구 김을 시켜 신한저축은행 잔고증명 300억 상당을 위조한 것이 죄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진정 사건은 대검찰청을 거쳐 지난해 10월 의정부지검으로 보내졌습니다. 사건 배당 이후 최근까지 5개월에 달하는 기간 동안 일선 검찰청의 수사는 어땠을까? 강제 수사는커녕 아직까지 진정인조차 단 한 차례도 부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장모 관련 의혹을 집중 추적한 지난주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 검찰은 다급해졌습니다. 부랴부랴 관계자 소환에 나선 겁니다. 방송 직후 최 씨 명의의 당좌 수표에 속아 돈을 사기당했다는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화요일날 전화 받아서 제가 수요일날 가서 진술을 썼어요. 어떻게 해서 돈을 주게 된 얘기, 그런 얘기 쭉 하고. 또 성남시 도촌동 땅 매매 당시 최 씨의 동업자였던 안 씨에게도 소환을 통보했고 장모 최 씨와도 검찰 출석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야말로 전광석화 같은 검찰 수사.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검찰총장은 의정부지검에 배당된 사건을 대검에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일체 보고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벼락치기, 보여주기식 수사가 얼마나 성과를 낼지 그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먼저 사문서 위조를 법정에서 자백했는데도 검찰이 눈 감아줬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검찰이 꼭 고소나 고발이 있는 사건만 수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인지를 해서 수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공무원으로서는 또 범죄를 인지했을 경우에 그걸 또 고발할 의무가 또 있고요. 더 나아가 공소시효의 완성, 즉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곧 끝나기 때문입니다. 최 씨의 가짜 잔고증명서에 적용되는 혐의,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다시 말해 잔고증명서가 위조된 때로부터 7년이 지나면 이 범죄를 더 이상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잔고증명서가 위조된 범죄의 시작점은 언제일까? 최 씨 명의의 가짜 잔고증명서로 확인된 것은 모두 4장. 증인이 피고인에게 건네준 잔고증명서는 총 5장 맞죠? 예. 신한저축은행의 잔고증명서 4장은 증인이 김에게 부탁해서 김이 허위로 발행해 준 거 맞죠? 예. 발행 시기가 가장 빠른 게 2013년 4월 1일. 마지막 날짜는 같은 해 10월 11일입니다. 이 가운데 최 씨가 관여한 정황이 분명히 드러난 것은 바로 4월 1일자. 1차 매매계약 잔금 지급 기일인 2013년 4월 1일이 지나가고 1차 매매계약이 해제되자 최 씨는 김으로 하여금 약 100억 원 상당의 허위 잔고 증명서를 발급하게 한 후 이를 이에게 내줬다. 어디에 사용했을까? 이는 허위 잔고 증명서를 가지고 신탁회사를 방문해 잔금이 준비된 사실을 보여주고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이른바 행사한 이 씨는 최 씨 아들의 지인이었습니다. 위조 증명서에 표시된 발급일 기준으로 2013년 4월 1일로부터 7년째인
오는 31일이 지나면 가짜 잔고증명서 혐의를 처벌하려 해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검찰에게 1차적으로 남은 시간은 앞으로 정확히 15일입니다. 공소시효가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 임박한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요란스럽게 처리해 왔는지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에 공소시효 종료를 앞두고 자정을 넘기기 전에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면서 검찰이 적용한 게 바로 표창장이라고 하는 사문서 위조 혐의였습니다. 비슷한 혐의 그리고 공소시효가 역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목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용주 기자,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것은 이렇게 공교롭고 이례적인 사건의 처리 과정에 검사 사위의 존재는 정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장모를 만나 3시간 넘게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도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장모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사위가 그동안 해왔던 해명과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심지어 있습니다. 장모는 과연 무슨 얘기를 어디까지 했는지, 사위는 어떤 조언을 했던 건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관련 사업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검찰 대신 경찰이 수사를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에 아무리 진정을 넣고 고발을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윤석열 수사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16년 4월 동업자였던 안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던 최 씨가 순순히 시인한 가짜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 증인이 신한상호저축은행의 직원도 아닌 김에게 필요하니까 만들어달라고 해서 4장을 다 받은 건 맞다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다 허위이지요. 예. 하지만 최 씨는 스트레이트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는 자신의 법정 증언을 부인하는 식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허위 잔고 증명서라고 인정이 돼 있고 또 회장님께서도 그게 내가 지시했다라고 그게 인정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시가 어디 있어요? 지시가. 그러면서 새로운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허위이지요라는 질문에 회장님께서 예라고 그때 인정을 한 증언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봐요. 이 내용 자체가 허위 아니에요? 그걸 얘기한 거죠. 그걸 허위라고 그런 거죠. 급기야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까지. 그 잔고 증명서 작성을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어. 안 했고 그때 상황에서 아마 그게 필요했길래 걔가 했겠죠. 모르쇠로 철저히 일관한 최 씨. 가짜 잔고 증명서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제 2주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신속한 강제 수사 없이는 별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최 씨의 둘째 딸이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도 어머니의 수상한 투자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 씨의 부탁이나 지시를 받고 문제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인물은 김모 씨. 바로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회사 코바나 콘텐츠의 감사로 재직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김건희 씨는 어머니의 도촌동 땅 동업자인 안모 씨와 금전 거래를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접대비 명목으로 알려진 1,500만 원 입출금 기록이 안 씨 사위의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안 씨와는 딱 한 번 만났을 뿐 도촌동 땅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다고 알려왔지만 안 씨의 주장은 좀 다릅니다. 김건희하고는 한두 번 만난 게 아니라 에서 수십 번 만났죠. 우리 엄마는 돈 융통을 잘 못한다. 내가 다 해줘야지. 융통하는 거를 내가 다 한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최 씨 측의 금품과 회유에 넘어가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뒤늦게 자수한 법무사 사건. 최 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준 법무사 백 씨에게 6개월에 걸쳐 2억 원을 건넨 데 이어 이번에도 딸 김 씨가 등장합니다. 어머니 최 씨가 법무사의 증언 덕분에 민사소송에서 이기고 나서 나흘 뒤 김건희 씨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법무사 백 씨 아내에게 2억 3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파트를 백 씨 부인에게 넘긴 뒤에도 원래 걸려있던 2억 4천만 원의 근저당은
계속 김건희 씨 명의로 남아 있었던 것. 이와 관련해 백 씨는 아파트를 위증의 대가로 김건희 씨로부터 그냥 넘겨받은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냥 주더라도 외형상 매매 형식은 갖춰야 하니까 현실에 맞는 돈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습니다. 반면 최 씨 측은 2억 원의 대출이 있어 3천만 원만 백 씨에게 받아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 전기부동산 보면요. 그거를 우리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내가 팔았어요. 계약서가 여기 다 있어요. 법무사의 양심 선언 사건은 김건희 씨가 윤석열 총장과 결혼하기 전에 발생했지만 2012년 결혼 이후에도 관련 당사자들의 법적 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족이 개입된 투자 사건을 윤 총장은 전혀 몰랐을까? 장모 최 씨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행사가 그동안 많았는데 사위분하고 뭐 상담을 하거나 이런 적이 없으십니까? 하면 내가요. 창피하지만 장모를 너무 무식하다. 소송과 관련해선 사위에게 말도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란 설명. 윤 총장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좀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예? 전혀 전혀 모르세요? 네. 하지만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충분히 설명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리만 보고 어쩌고 얘기했을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나도 변명을 해야 되니까 사위한테라도. 그러니까 만난 것도 어머니 운명이고 손해를 본 것도, 그러니까 내가 당한 것도 어머니가 그 당할 만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최 씨의 수행 비서도 같은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머님이 당할 소스를 줬기 때문에 당하신 겁니다. 그 얘기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총장님 댁 갔다 오시면서. 스트레이트는 최 씨와 대화를 이어가던 중 이해하기 어려운 말도 접했습니다. 사무실도 한번 가보실래요? 내가요, 그런데 누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이제 그 잘못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잘못되는 게 있으니까 그 그거 해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래요. 압수수색을 해주겠대요, 나한테. 그래도 내가 그걸 안 했어요. 한때 동업자였다 이익 분배를 두고 소송을 벌인 정대택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지만 본인이 마다했다는 설명.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과연 누가 그런 제의를 했다는 걸까? 당신 뭐 회장님 뭐 변호사가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 사람은 그 전직에 그런 거 했었나 봐요. 전직이었대요. 무슨 얘기를 뭐. 그게 뭐래요? 내가 누가 아는데 뭐 해줄게 모르는 한 소리야? 그래? 말을 자르려는 아들과 달리 최 씨는 오히려 거리낄 게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발언의 정확한 취지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대택 씨 그 사무실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냥 말씀을 하신 건가요? 왜지 뭘 누가 뭐래? 예전에는 걔가 그 뭘 잘못한 거를 이거 차에 지고 있나 봐요. 누구 정대택 씨가 잘못한 걸요? 지고 그러니까 압수수색 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좀 약하고 뭐 하여튼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냥 나는 그런 거를 원하지 않아.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정권에서 항명으로 좌천까지 당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장모를 위해 어떻게 힘을 썼겠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검찰은 기수 문화가 아주 뿌리 깊습니다. 다들 서로 선배 아니면 후배 아니면 동기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인 혹은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서 검찰이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했다라는 의혹은 과거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사 윤석열이 그때 어느 자리에 있었느냐를 갖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과연 수사는 당시에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맞느냐, 이것을 따지는 게 의혹의 본질입니다. 게다가 윤석열 검사가 어떤 분입니까? 원래 특수통으로 아주 잘 나가던 분입니다. 비록 당시에 한직에 있었다 하더라도 절친한 선후배들이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대윤이니 소윤이니 하는 말까지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그랬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만은 만약 하려고만 했다면 내부 인맥을 통해서 전화 한 통화 넣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게 전현직 검사들의 얘기입니다.
더구나 일부 사건에 대한 수사는요. 윤석열 총장이 대검 중수 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재직 중에 이뤄졌습니다. 정말 수사 과정이 부당했는지, 부당했다면 검사 사위가 이 사건에 얼마나 개입을 했는지, 적극적으로 챙겨준 건지 아니면 후배 검사들이 알아서 봐준 건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추가 취재도 하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시작된 검찰 조사도 저희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슈. 배주환 기자가 준비하셨죠? 네, 두 분은 혹시 차이나 게이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차이나 게이트 들어봤습니다. 중국인 그리고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중국 동포들이 이른바 댓글 공작을 한다. 그런 주장이죠. 네, 그것도 유독 정부와 청와대의 편을 드는 쪽으로만 여론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의 지시로. 그래서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겁니다. 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이 문제를 키우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차이나 게이트의 실체를 스트레이트가 추적했습니다. 먼저 이 의혹이 어떻게 나왔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지난 3일절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낯선 검색어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차이나 게이트. 급상승 검색어가 이제 올라갔죠. 왜냐면 없던 검색어니까. 차이나 게이트란 용어를 대중화하기 위한 집중적인 검색 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 깨어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광복합시다. 2020년 3월 1일 오후 1시 차이나 게이트 네이버 검색. 독립운동을 하는 듯한 비장함까지. 우리나라를 강점하는 건 중국, 정확히는 중국 공산당입니다. 지금 인터넷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3.1절 인터넷 독립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날 하루 차이나 게이트는 검색어 1, 2위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시발점은 극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즉 일베였습니다. 지난달 26일 일베에 올라온 한 게시물. 자신을 조선족이라 밝힌 추추후안이란 필명 사용자는 진실을 말하겠다며 조선족들이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모두 우리 같은 조선족들이 이 일을 담당했다. 네이버의 베스트 댓글과 여성들 위주의 카페에 올라오는 댓글 모두 우리 손을 거친다. 그 다음 날 이번엔 더 구체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의 일부라며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에 중국인 댓글 조작 부대가 투입됐다는 겁니다. 중국 한족, 조선족이 주도하고 있는 이 문재인 탄핵 반대 청원은 하루 만에 50만을 찍었다. 이 글은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들로 급속히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불과 2, 3일 사이 중국이 대한민국 여론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차이나 게이트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차이나 게이트의 실체를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차이나 게이트를 처음 제기한 일베 사이트. 조선족 댓글 부대의 증거로 제시된 카카오톡 대화방의 청와대 청원 주소를 따라가 봤습니다. 하루 만에 50만 명을 넘겨 명백한 조작 투표라고 주장했는데 청원에 참여한 사람이 지금도 6만 명이 안 됩니다. 엉뚱한 다른 청원을 증거라고 제시한 겁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중국 내 접속량이 갑자기 폭증했다는 주장. 그래서 설마 하고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이 청원 사이트 중국 유입 접속률이 70%나 상승하고 중국어로 청와대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유입된 게 285% 늘었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근거로 삼은 통계의 좌측 상단을 보면 제뉴얼이, 즉 1월 자료란 걸 알 수 있습니다. 100만을 넘긴 문 대통령 응원 청원은 1월이 아닌 2월 26일에 시작됐습니다. 시기부터 맞지 않는 겁니다.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를 보더라도 문 대통령 응원 청원의 접속 지역은 96.8%가 국내, 미국은 1%, 중국에서의 접속은 0.02%로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번엔 한국 쇼트트랙 선수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전원 예선 통과했다는 2018년 2월 기사. 댓글이 무려 10만 개를 넘었는데 대부분 중국어 댓글이었습니다. 이게 중국 댓글 부대의 활동이었다며 차이나 게이트의 근거로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이디 옆에 메달 표시도
댓글을 많이 달아야 올라갈 수 있는 댓글 부대의 증거라는 주장. 네이버 측에 물었습니다. 계급장? 스포츠 뉴스 댓글에만 있는 거예요. 네이버 뉴스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자기들끼리 공감 눌러줘서 그때 등급이 올라간 거고 그 이후로 그런 아이들은 활동한 이력이 없어요. 당시 쇼트트랙 판정에 불만을 품은 중국 네티즌들이 일시적으로 몰려왔을 뿐이란 얘기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낚시글까지 올려가며 중국 댓글 부대 추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마구잡이로 댓글 부대로 몰아가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카페에 차이나 게이트 반박 동영상을 올린 A씨. 아이디가 중국어 발음이라며 곧바로 여론 조작범으로 몰렸습니다. 새벽에 저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카톡이 50몇 개 막 오는 거예요. 블로그도 이제 폐쇄돼 있었고 그리고 카톡도 막 테러 문자가 막 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A씨는 자기가 조선족인 건 맞지만 자기 역시 일베 회원이라며 황당해했습니다. 저한테 추천해준 사이트가 일간 베스트라는 사이트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일베 활동도 하고 주 6일 동안 근무하거든요. 그리고 12시간씩 일하고 바로 씻고 자도 피곤한데 댓글 활동을 하고 그럴 수가 아예 없어요. 결국 일간베스트 저장소라는 곳에서 나온 주장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로 옮겨가면서 차이나 게이트라는 그럴싸한 의혹으로 커진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처음 이 글을 일베에 올린 아이디 추추우안을 저희도 만나보려고 이런저런 경로로 수소문을 했지만 결국 연락이 닿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와대 청원인 것처럼 유인해서 이것을 반중국 사이트로 연결하는 이른바 낚시를 했더니 나는 개인이요, 삭제해달라 이런 낯선 댓글이 달렸다는 거예요. 반중국 사이트 접속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중국인 댓글 부대가 아니고 뭐겠느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한국인들이 흔히 쓰는 표현이 아니라는 건데요. 그런데 정작 제가 직접 만난 중국 동포들은 이런 나는 개인이요 같은 표현은 자신들도 쓰는 표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의혹이 이렇게까지 커진 데에는 이 의혹을 검증해야 할 언론이나 또 정치권이 오히려 무분별하게 받아쓰고 부채질한 이유도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도 시작했고요. 누가 차이나 게이트 의혹을 부추기고 있는지 스트레이트가 추적했습니다. 권력형 비리에나 붙이는 이른바 게이트 사건. 차이나 게이트가 검색어 1위에 오른 지 불과 이틀 뒤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수 야당은 즉각 관련법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차이나 게이트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중국에 의한 인터넷 여론 조작 일명 차이나 게이트가 상당히 의혹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이번엔 검찰까지 불러들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외국인에 의해서 흔들린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주권을 침탈당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이것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통계 수치도 그대로 인용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한 청원이 등장할 때 청와대 접속을 위한 중국발 트래픽이 70.19% 급증했고 보수 언론도 가세했습니다. 차이나 게이트 사건은 한마디로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파괴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다. 조선족과 유학생 일부가 댓글 조직으로 활동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일 수 있다. 이현주 의원 측과 미래통합당 미디어 특위는 검찰에 고발장을 각각 제출했고 검찰은 지난 11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안 발의, 검찰 고발,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의 수사 착수. 일베에서 퍼진 인터넷 음모론을 보수 언론이 확대 재생산하고 정치권이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자가 발전. 불과 2주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구체적인 고발의 근거가 있는 건지 묻기 위해 부산에 있는 이현주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만나기로 했다는 장소에 먼저 도착해 이현주 의원을 기다렸습니다. 예. 고발 취지랑 좀 여쭤보고 싶은 걸 가지고. 그런데 보좌진은 몇 분 뒤 갑자기 일정이 취소됐다고 말했습니다. 의심이 안 오십니다. 안 오세요? 네. 그러니까 나도 이제 가야 되고.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이 의원은 고발을 담당한 단체에 물으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차이나 게이트 관련해서 의원님이 그 이현주 TV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뭐 70% 접속량이 늘었다 뭐 이런 근거를 말씀. 어제 저기 그 자료를 봤다고. 제가 거기를 연결을 해드릴게요.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도 찾아갔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20대 국회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통과 가능성부터 물었습니다. 실제는 어렵지만은 이렇게 발의를 해놓음으로써 또 21대 가서 또 시작을 빨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차이나 게이트 의혹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뭐 차이나 게이트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국적이라든지 국가를 해서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글을 올렸는지 댓글을 달았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정상적인 여론을 만드는 데 유리하겠다. 박 의원이 밝힌 차이나 게이트 방지법의 핵심은 온라인 게시글이나 댓글을 달 때 이용자의 IP, 즉 컴퓨터 주소를 기준으로 접속 국가가 표시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실효성이 있을까? 차이나 게이트의 발단은 중국의 여론조작, 특히 국내에 있는 조선족과 중국 유학생이 그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국내에 있는 이들의 여론조작을 막겠다면서 접속 국가를 표기하도록 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인터넷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우회 접속을 하면 접속 국가를 찾아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뭐 VPN이나 가상 사설망을 통해서 우회 접속을 한다든지 하면은 뭐 접속지 정보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실효성도 그렇게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가능하겠죠. 박 의원은 이용자의 국적까지도 포털 업체들이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외국인의 경우 국적을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을 뿐더러 주민번호조차 수집하지 않는 최근 추세를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법으로 사기업이 이용자들의 이런 접속지 정보를 추적하게 하고 수집하고 국가기관이 원하면 제출을 해라. 이런 걸 강제하는 건 굉장히 위헌의 소지가 높은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차이나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일부 네티즌들은 한 트위터 이용자를 조선족 댓글 부대로 지목했고 야당 측은 즉각 형사 고발로 응답했습니다. 김격훈은 차이나 게이트와 연루돼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트위터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데 이어서 아예 계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가 중국인인지 조선족 댓글 부대로 조직적인 활동을 한 건지 명확치 않습니다. 게이트라고 할 만한 실체는 없이 의혹만 부풀려지고 있는 상황. 그 어떤 진위를 논하는 자료 자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위를 논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항상 무슨 여론조사 하면 신뢰도 몇 퍼센트 이게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이 신뢰도를 논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선거 앞두고 의혹을 키우는 과거에 우리가 여러 번 봤던 그런 수법 아닙니까? 차이나 게이트를 다룬 기사의 뒷부분을 보면 왜 이 의혹에 관심을 갖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댓글 부대라 해도 돈이나 애국심 때문이지 사람이 나빠서는 아닐 것이다. 중국인에게 무슨 죄가 있겠나. 그러면서 좋은 정부 만나 착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투표를 잘하자. 네, 문제는 이 의혹이 정치 성향이 다른 네티즌을 중국 댓글 부대로 몰아서 공격을 하고 또 차이나 게이트로 포장하는 근거로 쓰인다는 겁니다. 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김격훈이라는 트위터 이용자가 대표적인데요. 팔로워가 4,600명쯤 되는 트위터 이용자인데 조선일보가 지난해 9월에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 때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여론전의 선봉에 선 세력, 제2의 드루킹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었거든요. 지금 차이나 게이트 의혹의 당사자다 이렇게 지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SNS 상에서 정치 성향이 다른 글은 신고를 하고 또 지지하는 글은 대거 올려서 이 여론을 조작한다는 건데 물론 김격훈도 지금까지는 뭐 중국의 지원을 받는다 이런 증거가 나온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의혹을 키우는 방법으로 외국인,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커진 중국인에 대한 혐오와 반감을 활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본다. 또 친중 정책을 펴는 이유가 차이나 게이트 때문이라는 거죠. 차이나 게이트라는 이 실체 없는 의혹이 정치와 언론을 만나서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지 또 왜 하필 중국인이 그 표적이 됐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지난 3일자 문화일보 칼럼. 코로나19 관련해 중국인들의 입국을 차단하지 않는 이유가 총선 여론 조작을 위한 게 아니냐며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이미 문 대통령은 지난날 선거에서 중국인 여론 조작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오는 4.15 총선에서도 중국인들을 개입시키려고 하는구나 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같은 날 한 보수 유튜브 채널. 총선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중국 애들이 들어와서 바로 이 국내에서 이 바로 사이버 활동을 해줘야 자기네 정권에 도움이 되고 4.15 총선에 승리할 수 있으니까.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허무맹랑해 보이는 음모론에 불을 지피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보수 야당이 집요하게 반복하고 있는 주장. 중국 정부의 고개를 숙인 이제는 시진핑을 상전으로 다시 한번 중국발 입국을 금지할 것을.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단행하지 않은 정부. 이유는 중국의 심기를 살폈기 때문이라는 주장. 전면 금지 조치를 취했다면 신천지에서 촉발된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었던 건지, 우리 경제에 미칠 후폭풍은 감당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기승전 정부 심판론, 결국은 총선 전략으로 이어갑니다. 이 정권의 외교는 친중 사대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 바라기를 하는 문재인 정권에게 우리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반중 또는 중국 혐오 정서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를 친중 세력으로 부각시키겠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차이나 게이트 역시 이 같은 정치적 계산하에 선거를 앞두고 부풀려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건 너무 좀 비상식.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이 존조 입장에서 우리 존조의 힘이 이렇게 커졌냐? 정부 요원을 통해서 뭐 정보를 수집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민간인을 동원을 해서 민간인 조직을 해서 그것을 중국 정부에서 컨트롤한다. 정치적인 큰 어떤 집단이 결코 될 수 없는 이 집단들을 대상으로 오히려 반중 정서를 불러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총선에 이용하려는 어떠한 조작이 아니냐. 실제로 일부 보수 단체들은 이번 총선은 한중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중국인 혐오 정서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개개에 모인 사람들이 대개 다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 모인 자리에서 거기서 반중 조선족 특히에 관해서 혐오 프로그램이 있었고. 기존 선거에서 반복됐던 종북 색깔론에다 이제는 친중 혐오론까지 덧붙여지고 있는 겁니다.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비난을 할 상대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정치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죠. 그래서 누구를 혐오해야 되고 무슨 이유로 혐오해야 되는지에 대한 혐오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많은 경우에 정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정치가 안 좋은 정치일수록 점점 더 심하게 나타나죠. 실체나 근거가 확실치 않은 차이나 게이트 논란 역시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 이 차이나 게이트라는 게요, 중국인 그리고 조선족에 대한 혐오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노린 게 아닌가. 더 나아가 다음 달 선거를 앞둔 표 계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차이나 게이트의 실체는 실체가 없는 게 실체다. 이게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입니다. 네, 더구나 친중 행보가 빚은 참사라고 몰아가는 그 언론인과 정치인들. 지난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해서 이 시진핑 주석 옆에서 이 열병식을 지켜보는 파격적인 모습을 연출했을 때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선거를 보면 친북, 북한이라는 빨간 줄을 그어서 낙인을 찍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 감염병 사태까지 이용을 해서 반중 감정 키우고 또 선거를 앞두고 음모론 제기하는 모습,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국정원의 기무사, 경찰 같은 국가기관까지 동원해서 댓글 공작을 하던 정부가 있었습니다. 과연 차이나 게이트가 그런 사건이라고 보는 건지, 문제는 댓글을 쓰는 네티즌이 아니라 댓글을 악용하는 브로커처럼 전락해버린 일부 언론이나 정치가 문제는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검사들 수사 참 열심히 합니다. 특히 문서 위조 분야 그리고 일가족 관련 수사에 있어서만큼은 최고 수준이란 걸 이미 작년에 입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어떻게 수사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